오늘도 경매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함께 공부하는 IN 경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 하나로요 지식산업센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하지 않는 분들도 그리고 또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 장담을 하는데요. 저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물건은요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저희 IN 경매는요 이론적인 게 아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경매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 중에서도요 정말 특수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기숙사를 낙찰받았을 때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낙찰 후에는 임차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물건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면 정말 지식산업센터에 문제 없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꿀팁이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정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지산이라고 칭할게요. 초반에 지산을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현재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요. 다산 같은 경우 지금 지산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산은 크게 사무실과 기숙사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우리가 아는 흔한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사건은 지산 내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지산 내 기숙사는요, 주거 용도가 아닌 지산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지산 내 기숙사는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지산 내 기숙사는 해당 지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는 공장주,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가 원칙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기숙사를 분양받아 오피스텔처럼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실무상에는 많은 분들이 제3자에게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법되는 사항은 맞지만 지자체별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피스텔처럼 임대를 주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오피스텔 분양가에 비해 평당 100에서 200만 원이 저렴해서 아주 많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산 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사건을 보겠습니다. 물건 소개 후 지산 내 기숙사를 낙찰받았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제3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건 번호는 2024-860입니다. 이 물건은 저희 IN 경매에서 입찰을 준비했었는데 낙찰이 되어버렸어요.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입니다. 다산동에서도요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죠. 물건 종류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고요. 대지권은 3.6평, 건물 면적은 14평입니다. 1차 감정가는 2억 7,900입니다. 낙찰가는 1차 유찰 후 2차 때 3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82%인 2억 3,11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유모씨와 윤모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 유모씨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력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 윤모씨는 전입 확정 일자가 미상입니다.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 기타 사항에 보면 이 사건의 문제인 두 번째 임차인 윤모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출장 시 목록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는 윤모씨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자신 남편 유모씨가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함.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이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5천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며 계약서는 있지만 건물의 용도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확정 일자도 받을 수 없다고 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에 우리은행에서 2억 2,788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산 내 기숙사에 어떻게 윤모 씨와 유모 씨는 임차를 한 것일까요? 해당 입주 기업의 직원일까요? 아니면 제3자인 임차인일까요? 그리고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산 내에 있는 기숙사를 낙찰받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지산 내 기숙사는요,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이 돼서 원칙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과연 지산 내 기숙사를 제3자에게 임차를 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입주 기업 내 임직원들만 가능하지만 실무상에서는 대부분 제3자에게 임차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숙사를 낙찰 시에 제3자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임대인들은 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을 넣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기재합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입법 취지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안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돌연 계약 후 전입신고를 했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의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소유주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1주택에서 2주택이 된 것이죠. 둘째로는 임대인에게 세금 추징이 됩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소득세법 제88조 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발생되고 종부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차인의 페널티인데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현지 출장 시 목록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는 윤모 씨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남편 유모 씨와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함.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살았는데 그 사이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5천만 원만 남은 상태이며 계약서는 있지만 건물의 용도상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확정 일자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두 번째 임차인인 유모 씨의 전입 확정 일자는 미상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답은 기타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 윤모 씨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할 수 없었다고 했고 할 수 있었어도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인 2022년 6월 30일에 우리은행 근저당보다 늦은 22년 8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 것이죠.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주 나중 문제고요.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되는 사안 검토가 우선입니다. 이 사건 경우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 미상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일단 이 기숙사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주택으로 임차를 줬고 지자체에서 한번 제3자에게 전입이 된 물건은 타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사용자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내부 사진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